토트넘이 이번 주에는 에버튼을 만나게 되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00시 12월 24일 00시에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가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와 1점 차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뒤쪽으로도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뉴캐슬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4점, 맨유와 토트넘은 5점 차이, 웨스트햄과 토트넘은 6점 차이인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8경기에서 에버튼이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고요. 무승부도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4경기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이 이번 시즌에 승점 삭감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등권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고요.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일단 부상으로 메디슨과 반더벤이라는 핵심 자원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우도기가 이번 경기 못 나오고요. 비수마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부터 4경기 동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자리에 또다시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단 이 왼쪽 측면에서는 우도기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왜냐면 벤 데이비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백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벤 데이비스를 왼쪽에 두고 다이어를 중앙지역에 출전시키지도 않을 거라서 아마도 벤 데이비스를 중앙지역에 그대로 두고 왼쪽 풀백 자리에 에메르송 로얄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차피 풀백 자원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는 중앙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도 왼쪽 풀백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미 몇 번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중앙지역에서는 비수마가 없을 때 일단 최근 토트넘이 4-4-2 전형을 쓰면서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투톱,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는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한데 미드필더를 적게 쓰는 전술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비수마의 자리만 대체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아마도 스킵이나 호이비에르 둘 중에 한 선수가 나올 건데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반면에 에버튼은 미콜렌코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콜렌코가 없을 때 마땅한 왼쪽 풀백이 없어서 그냥 고드프리라는 중앙 수비수를 기용을 하고요. 오히려 3백을 만들면서 맥리를 한 칸 내리는 사실상 5백에 가까운 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너가 왼쪽으로 가고 5-4-1의 형태를 지난 경기에 썼거든요. 그래서 두 팀 자체가 약간의 전력 누수는 존재하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에버튼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이 확고한 팀이에요. 일단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에버튼이 요 8경기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이 높았던 경기가 바로 이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한 번도 안 졌잖아요. 6승 1무인데요. 이 6승 1무를 한 동안 점유율을 보시면요. 지난 경기도 38%, 첼시와의 경기도 28%, 뉴캐슬과의 경기는 39%,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도 심지어 노팅엄 포레스트가 전력이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38%였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도 33%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버튼이라는 팀은 스타일 자체가 매우 확고합니다. 정말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특히나 에버튼에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통해서 박스 안에 정말 많은 선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에버튼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에버튼의 수비 지역으로 보통 볼이 투입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정말 골문 앞에 어마무시하게 모여 있고요. 볼을 걷어낼 때 이런 형태가 돼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수비 라인에 있는 타코우스키, 마이클 킨, 고드프리 이 3명의 선수가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고요.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오나나와 두쿠레, 가너, 해리슨, 맥닐, 콜먼, 심지어 앞에 있는 루인까지 11명 모든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이끄는 감독이 옛날에 벌리를 이끌었던 션다이치 감독이다 보니까 최근에 벌리는 콤파니 감독이 맡아서 아주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팀으로 변화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벌리의 특징 자체가 정말 꾸역꾸역 막아내다가 세트피스에서 한 골 혹은 제공권에서 한 골을 득점하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많이 풀어갔었죠. 그리고 그러한 스타일을 정확하게 에버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버튼이 점유율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세 번째로 볼 점유율이 낮은 팀이 에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롱패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 루턴타운과 에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에버튼은 정말 수비하다가 롱패스로 전방으로 뻥 때려주고요. 전방에 심지어 어떤 선수가 있냐? 아주 키가 큰 칼버트 르윈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어떤 선수를 두냐면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기에는 매우 투박한 두쿠레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둡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냥 수비 라인에서 혹은 골키퍼가 그냥 앞쪽으로 붙여주고요. 칼버트 르윈이 머리로 경합하든 아니면 두쿠레가 머리로 경합하든 제공권으로 경합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승리해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떨어뜨려주는 볼을 주변에 있는 해리슨, 오나나, 가너 그리고 맥닐이 올라오면서 세컨볼 경합을 하는 거죠. 매우 단순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순한 패턴이 제공권이 극대화가 된 팀이 사용하게 되면 매우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후방에서 픽포드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전방으로 그냥 길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버트 르윈과 두쿠레가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떨어뜨려줘요. 그럼 떨어뜨려주는 볼을 주변에 있던 선수가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공권으로 한 번에 볼이 넘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전달되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칼버트 르윈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칼버트 르윈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아서 슈팅까지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골키퍼의 롱킥, 오나나의 헤더, 떨어지는 볼을 해리슨이 받아서 칼버트 르윈에게 패스 단 3번의 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3번의 과정 만에 에버튼의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팀의 페널티 박스까지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의 약점이 약간 신체적인 조건에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반더벤이 없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에서의 제공권 키가 큰 선수가 어쨌든 한 명 없는 상황이고 벤 데이비스가 제공권에 그렇게 강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로메로도 칼버트 르윈처럼 제공권이 아주 좋은 선수를 만나면 제공권 싸움에서 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버트 르윈 바로 뒤에 오나나나 두쿠레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컨볼 싸움이나 제공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던 비수마가 이번 경기 없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세컨볼이 나왔을 때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피지컬, 경합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어쨌든 사르나 호이비르가 있긴 하지만 비수마가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다 보니까 또 에버튼처럼 이렇게 세컨볼 싸움을 하는 팀을 하필 만났기 때문에 비수마의 공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버튼이 어쨌든 역습으로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는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맥닐과 해리슨 이 선수들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경력도 있고 빠른 선수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볼을 끌고 올라가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맥닐이 이 장면에서도 수비 라인에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계속 볼을 전진시켜주고요. 볼을 끌고 올라가서 뛰어들어가는 칼버트 르윈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맥닐 같은 선수가 볼을 끌고 측면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측면 지역으로 볼을 몰고 올라와서 어쨌든 드리블 돌파가 되니까 꾸역꾸역 올라와서 그냥 박스 안으로 올려주기만 해요. 근데 박스 안으로 올려줬을 때 박스 안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칼버트 르윈 혹은 뭐 오나나, 두쿠레 이런 키 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쪽으로만 붙여줘도 여기서 위협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해리슨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측면 풀백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활용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역시나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크로스예요. 근데 크로스인데 안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칼버트 르윈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크로스지만 어쨌든 칼버트 르윈이 머리에 맞춰서 결정적인 슈팅까지 나와요. 심지어 앞에 있었던 수비수가 머리를 넘어갈 정도로 약간은 높은 크로스였는데 칼버트 르윈은 이 크로스를 머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정말 뭐 컨셉 자체가 아주 명확한 거죠. 체격 조건이 아주 좋은 선수들 기본으로 뭐 185가 넘는 선수들이 정말 질비하고요.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그냥 한 번에 뻥 앞쪽에서의 세컨볼 혹은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서 크로스 칼버트 르윈의 헤더 이 패턴을 계속 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에 아주 강한 팀이에요. 기록을 보면요. 일단 세트피스로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아스날과 에버튼입니다. 반면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버튼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16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이거든요. 하위권인데 세트피스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컨셉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프리킥 찬스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픽포드가 차요. 그리고 앞쪽에 센터백 및 키가 큰 선수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키가 큰 선수들이 앞에 많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떨궈줍니다. 그리고 떨궈주면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슈팅 찬스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나 단순하게 한 번에 떨궈주고 슈팅 찬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맞고 나온 볼을 다시 한 번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되게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 2경기 동안 에버튼이 벌리전 2골, 첼시전 2골을 넣었는데 이 4골 중에서 3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 분포가 많은데 보통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와요. 일단 키가 큰 선수가 많으니까 뭐 들어오는 선수들 자체가 위협적이고요. 일단 키가 큰 선수 한 명이 골키퍼 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 자체가 골대 앞쪽까지 붙어서 와요. 그러면 골키퍼가 키가 큰 선수에게 막혀서 나오는 것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고드프리거든요. 고드프리가 그냥 서 있으니까 골키퍼 쪽으로 볼이 넘어오는데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점프를 해서 팔을 뻗었지만 뛰어들어오는 오나나의 머리까지는 도달하지 않아서 오나나가 머리에 볼을 맞춰서 쉽게 득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그리고 골키퍼를 방해하는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코너킥이 넘어올 때 골키퍼가 못 나오고요. 안쪽에서 키가 큰 에버튼 선수가 또 안쪽으로 붙여 넣어줘요. 그러면 또 이제 앞쪽으로 막 우다다 달려 들어가면서 키가 큰 선수들이 골키퍼랑 경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골키퍼가 당연히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보다 제공권 싸움에 유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가 큰 선수들이 워낙에 많고 골키퍼 앞쪽에 되게 방해가 되도록 붙어주니까 골키퍼가 이러한 볼을 처리하는 것을 에버튼을 만났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장면도 나와요.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에버튼의 선수들이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상대팀 선수들도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볼이 뒤로 흐르게 되면 앞쪽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뒤쪽에 오히려 공간이 나요. 그래서 떨어지는 볼을 에버튼 선수가 받아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이제 쭉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에버튼의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토트넘의 미션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제공권에 대한 조심, 특히나 칼버트린이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에 대한 경합이 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트피스, 여기까지 조심해야 정말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에버튼 자체가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어려운 상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토트넘도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타이밍, 그래도 5경기의 무승, 그 안 좋았던 흐름은 극복한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버튼이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컵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페널티킥에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꽤나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이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라서 에버튼의 약간 단순한 공격 패턴이 이제 달려드는 그런 경합이라던가 피지컬로 밀어붙인다거나 그러한 플레이들이 약간은 강도가 낮아져 있을 수도 있어서 토트넘에게 그런 점은 유리한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기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토트넘, 그리고 단순하게 피지컬을 활용하는 에버튼, 정말 아주 반대편에 놓여있는 두 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의 과정 자체도 매우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